1160화의 첫 번째 주장면은 천룡인들에게 멸시받는 데비 일족입니다. 이 장면은 대죄를 저질렀다는 버커니어 쪽과 마찬가지로 데비 일족 역시 세계정부로부터 극심한 혐오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들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오랜 증오의 대상이 된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분명한 건 데비 일족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핵심적인 떡밥입니다. 그리고 그 핏줄에는 원피스의 최대 떡밥인 록스디 지배 그리고 티치가 있죠. 그런데 데비 일족이 이렇게 중요한 일족이라면 버기마저 지백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지백과 버기는 분명하게 엮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록스의 얼굴은 공식 아들인 티치뿐만 아니라 버기와도 매우 흡사하게 그려졌습니다. 심지어 록스의 현상수 배지는 버기처럼 그려졌죠. 분명한 건 오다스면 혈연을 암시하기 위해 시각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모츠키 우시마루와 류마의 혈통 조로, 피가렌드 갈린과 샴노 그리고 샹크스가 있죠. 또한 록스가 빅맘, 카이도 등 강자들을 휘하에 두었듯 버기 또한 크로스 길드를 통해 미호크, 크로코다일과 같은 강자들을 거느리는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심지어 록스가 세계 정복을 꿈꿨던 것처럼 버기 역시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동일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1155화에서 록스는 정의의 문을 파괴했다고 했는데 551화에서 버기는 정의의 문을 열었었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계속해서 버기와 록스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버기도 데뷔일죠. 즉 록스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다스미 이러한 연결을 통해 말하고 싶던 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록스의 능력이 동강동강 열매라는 걸 보여주고 싶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1155화에서 록스의 공격이 망치나 대포 같았다는 묘사는 그의 압도적인 물리적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1154화에서 그가 등장할 때 산이 두동강 난 장면은 대상을 절단하거나 분리하는 별개의 능력을 암시했죠. 즉 이 분리 능력은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 열매는 의지를 가지고 다음 사용자를 선택한다는 설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록스의 세계를 뒤엎으려는 의지와 왕이 되려는 야망이 담긴 동강동강 열매가 시간이 흘러 비슷한 꿈을 꾸게 된 버기에게 운명처럼 이끌렸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관점에서 보면 버기와 록스의 수많은 유사점은 혈연의 증거가 아니라 같은 열매의 능력자로서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복선 아니었을까요? 즉 혈연이 아닌 열매에 깃든 의지가 두 인물을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나온 티치의 어머니입니다. 오다스미 매거진에서 밝힌 티치의 어머니의 얼굴과 38년 전 티치의 어머니의 얼굴은 아예 다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매거진에서 나온 티치의 어머니는 설정이 이게 언제든 바뀔 수 있죠.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티치의 어머니가 로빈 그리고 로빈의 어머니 올비아와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스는 인물 간의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숨겨진 혈연이나 관계를 암시하는 연출을 즐겨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즉 이 유사성은 티치의 어머니도 세계정부에 의해 멸망한 비운의 섬 오하라 출신이 아닐까라는 가설의 근거가 되겠죠. 만약 티치의 어머니가 정말 오하라의 학자였다면 우리는 마셸 디 티치라는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오하라 학자들의 리더였던 클로버 박사 역시 디엘 쪽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하라와 록스의 적단이 격파된 갓벨리는 모두 웨스트 블루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웨스트 블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에일 쪽에 숨겨진 역사가 잠들어 있으며 오하라의 학자들과 록스 모두 그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마샬 디 티치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웨스트 블루의 가장 은밀하고 거대한 두 가지 역사를 모두 계승한 인물이 되는 거죠. 이는 최종장의 가장 핵심적인 대결 구도를 더욱 상징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약한 바다 이스트 블루에서 태어나 태양신 니카의 힘으로 모두에게 해방과 웃음을 주는 존재 이스트 블루의 태양 몽키디 루피,
비극과 음모의 역사가 깃든 웨스트 블루에서 태어나 어둠 열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존재, 웨스트 블루의 어둠 마샬 디 티치. 결론적으로 티치 어머니의 외모라는 작은 단서 하나는 티치의 개인적인 서사를 넘어 디의 의지, 공백의 역사, 그리고 루피와의 숙명적인 대결 구도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세턴과 갈링의 대화입니다. 엘그헤드 사건 이후 세턴 성은 이무에게 죽었고 이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인 피가랜드 갈링 성이 오로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로성의 허가를 받아야만 움직였을 갈링이 이제는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은 현 정세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또한 1159화에서 갈링은 과거 오로성에게 갓벨리에서 터무니없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곳에서 인간 사냥을 개최할 것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60화에서 버커니족과의 등장과 함께 갈링이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걸 생각해본다면 갈링이 갓벨리에서 발견한 터무니없는 것은 전룡인들이 멸족시키고 싶었던 대비일족이었던 걸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인간들을 사냥하는 천룡인입니다. 갓벨리에서 우리는 인간을 사냥하고 장난감처럼 다루는 천룡인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면 쓰레기라는 단어조차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순수한 혐오감이 치솟죠. 그런데 천룡인은 원피스 세계관의 다른 주요 악역들과 무언가 다릅니다. 그건 바로 다른 악역들에게는 있었던 사연이 천룡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원피스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강력한 악역들은 그들이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예로 도플라밍고는 태생부터 사악했던 것이 아니라 천룡인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티치마저 악역이 될 수밖에 없던 사연이 나오고 있죠. 즉 이들의 악행 뒤에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사회적 차별, 혹은 뒤틀린 신념과 같은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천룡인은 다릅니다. 그들의 악에는 어떠한 이유도 사연도 철학도 존재하지 않죠. 오다쌤이 천룡이만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혐오스러우며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궁극적인 악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최후의 상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노예 쿠마 일당을 쏘려는 천룡인을 기절시키는 드래곤입니다. 노예 신분인 쿠마 일행을 한 천룡인이 총으로 쏘려는 찰나 젊은 시절의 몽키디 드래곤이 나타나 그 천룡인을 기절시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장면이 루피와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다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아들처럼, 아들을 아버지처럼 그리며 두 사람의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부자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평행선은 그들이 17살에 겪었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적, 그리고 같은 동기. 이 대칭은 두 사람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 불의를 참지 못하는 디의 의지 그 자체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정의로운 분노는 세월을 넘어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38년 전 드래곤이 했던 이 영웅적인 행동이 미래에 태어날 아들 루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드래곤의 선택은 단순한 의협심이 아니라 훗날 루피를 살리게 될 운명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았습니다. 갓벨리에서 드래곤에게 목숨을 비친 쿠마는 훗날 샤본디제도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전멸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또한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그들의 적선 써니오를 지켜줌으로써 루피의 몸이 계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죠. 드래곤이 갓벨리에서 구한 동지 이방코프는 훗날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의 맹독에 죽어가던 루피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또한 정상전쟁 내내 루피를 도와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갓벨리에서 드래곤이 보물상자에 숨겨 구해줬다는 가설이 유력한 샹크스는 훗날 이스트블루에서 어린 루피를 구해내고 자신의 밀짚모자를 맡기며 해적으로서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정상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루피의 목숨을 구하며 전쟁을 종결시켰죠. 결론적으로 루피가 위대한 항로에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운이나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죠. 그 배경에는 수십 년 전 그의 아버지 드래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선한 행동들이 빚어낸 인과의 사슬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는
계승되는 의지와 운명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갓벨리에 등장하는 해적들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 1096화에서 나온 전설들의 등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오다스는 여기서 세계관을 확장하는 몇 가지 결정적인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로제적단입니다.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 로제적단의 일원들 사이에 극작판 원피스 스탬피드의 최종 보스였던 더글라스 블릿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피스 극장판의 스토리는 본편과 이어지지 않은 평행 세계관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오다스는 종종 극장판의 핵심 캐릭터 설정을 본편으로 가져오는 정석 편입을 해왔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사자 시키입니다. 극장판 스트롱월드의 스토리는 본편과 무관하지만 시키라는 인물 자체는 과거 로저와 대등하게 싸웠던 전설적인 해적으로서 만화 본편에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번에 블릿을 등장시킨 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겠죠. 스탬피드의 이야기는 정사가 아닐지라도 귀신의 후계자라 불리며 로제적단에서 활약했던 더글라스 블릿이라는 괴물 같은 강자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오다스미 공인한 거죠. 이는 로제적단이 단순히 로저, 레일리, 스코퍼가 만든 핵심 멤버 외에도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들을 다수 보유했던 그야말로 역대 최강의 해적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치겠죠.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록스 적단의 선장 록스디 지백입니다. 갓벨리 사건이 대략 그려진 1096화에서는 다른 선원들의 모습만 그려졌을 뿐 정작 선장인 록스의 모습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면에서는 록스가 함께 등장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에 공개된 록스의 얼굴이 과거 센고쿠가 록스에 대해 설명할 때 등장했던 실루엣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떡밥 회수는 역시 오다쌤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